여기 이현동 부대표님을 모시고 그 산업에서 쓰이는 그 AI 관련된 사례와 뭐 성공,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AI가 어떻게 산업에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동 부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자율주행 로봇이나 이런 쪽에 AI들의 경험이 아주 많으시고 SK텔레콤에서도 일을 하시고 제가 50 보면서 여쭤봤더니 이제 그 회사 창업하신 게 7년 되셨다고 하는데 네, 참 맞습니다. 네, 오늘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 그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은 공유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18년도 4월에 이제 같이 일하던 분들이랑 공동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7년째 비전에 특화되어 있는 AI 스타트업을 같이 하고 있는 이현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생분들께 좀 저희의 사례나 저의 경험들을 공유 드릴 수 있게 생각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를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조금 재미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꼭 빠지지 않고 챙겨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도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사실 이제 저는 그 조금 특색 있는 이제 뭐 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운동 선수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원래는 운동 선수를 계속 훈련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기계공학을 가게 됐고요. 기계공학을 가서 이제 경제금융을 복수 전공하다가 첫 번째 직장에서는 이제 뭐 기계공학 엔지니어로 하나는 이제 공사를 잠깐 갔다가 철강회사 갔다가 거기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는 또 커리어를 바꿔서 SK텔레콤 HR로 이제 또 일을 한 7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합심을 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현장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원래 제가 그냥 땀 흘리고 운동하는 걸 좋아했고 그다음에 저는 기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역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생활을 1년 넘게 하다가 이제 HR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조직 문화나 교육이나 워크숍을 하다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창업을 했냐면 SK텔레콤에서 2013년도인가 14년도 정도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티브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선행기술 연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네이버 클로바도 없었던 시절이었고요. 그때 이제 SK텔레콤에서 소위 말해서 딥러닝을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셔왔는데 제가 그때 HR에서 그 조직의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딥러닝을 잘한다라고 하는 분을 모셔와서 회사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역량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했는데 제가 HR 쪽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일을 했었었고 2년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퇴사하겠다라고 해서 원래 스타트업을 추천해 주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고민하던 친구들이랑 의기투합을 해서 창업을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희는 딥러닝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GPU가 만들어지면서 GPU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을 하던 초기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2012년도에 연구하셨던 분들이 그 세대잖아요. 그게 나이를 막론하고 그때 연구 개발을 많이 하던 팀이 이제 창업을 결심을 했는데 저희는 약간 특이하게 딥러닝 리서치 엔지니어 4명이랑 HR 하던 저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AI는 상향 평준화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데이터를 하자라고 해서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청 특이한 게 연구 실적이 좋은 팀이 그러니까 데이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MLOps라고 하는 큰 AI를 개발하는 여정을 좀 보여드릴 텐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현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저희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부터 학습시키려고 하는 문제와 답, 혹은 문제 엄청 많은 양 이런 걸부터 저희가 패턴을 이해시켜서 딥러닝 AI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엄청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전 데이터를 다 뜯어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데이터 구축할 때 뭐 만장, 10만 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장을 저희가 정의를 하면 제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만 장의 이미지를 사람이 1초에 한 장씩 본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26.6시간이 걸립니다. 1초도 쉬지 않고 4일 동안 쭉 봐야지 10만 장의 영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만 장의 영상을 이미지를 보면서 뭔가 한두 개를 기억한다고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저희가 망각이랑 또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만 장을 다 보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전 쪽에 데이터가 문제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기술로 풀자.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푸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시각적 정보를 기반으로 컨센서스를 만드는 업무에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요렇게 캠이 여기 켜져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중심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의 중앙을 찍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XY 좌표의 중앙을 찍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눈이 여기 있는데 여기 중앙을 찍어야지. 어떤 분들이 여기 삼성 로고가 있으니까 여기 찍어야지. 생각보다 저희가 중앙이라고 하는 정보를 모든 사람들한테 질문을 주면 생각보다 그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장표를 보고 너무 못 그렸다. 어떤 분은 너무 이쁘다라고 하는데 못 그린 이유와 이쁜 이유가 다 각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시각적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영화를 보다가도 와 이건 너무 이쁘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남자 배우가 잘생겨서 이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배경이 너무 이뻐서 이쁘다고 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비전 쪽은 기술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기술로 풀자라고 했고 그래서 연구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 문제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말까지 약 6년 동안 모델을 만들었던 게 한 3천 번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한계는 뭐냐면 모델을 만들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야지 좋은 데이터라고 이제 저희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모델을 무조건 만들어 봐야 되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모델을 안 하는 회사들의 한계가 뭐냐면 양이 많으면 좋습니다.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라벨러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라벨러들이 5년 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모델 성능이랑 직접적인 연결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약간 마음의 안식 같은 정도가 되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델을 계속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델을 바꾸는 베리에이션에서 성능이 올라가는가? 데이터의 분포나 데이터의 편향이나 데이터의 다양성이나 일관성을 바꿨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가? 이런 실험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 비전은 성공하기가 어렵구나.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LLM 넘어가면 비전으로 시장이 열릴 때 우리의 기회가 오겠구나 생각해서 저희는 여전히 비전을 중심으로 비전 랭귀지 모델까지는 하고 있는데 VLM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전 문제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AI를 많이 배우고 계시지만 저희가 AI를 엄청 일반화하기 전 시절은 AI라고 하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채팅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너무 일반적이게 돼버렸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VLM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인풋을 비디오 영상이나 이미지로 주면 그 이미지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규칙에 따라서 반응해주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뒤에 CCTV가 걸려 있는데 여기 누워 있으면 옛날에는 영상에서 누워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인퍼런스 결과값이 나오는데 VLM 시장에서는 누워있으면 강의장에 6시 이후에 사람이 누워있으면 5초 이상 그게 변화가 없으면 그 경비실에 알람을 주고 이게 1분 이상 넘어가면 이 강의실에 있는 CCTV 넘버를 기반으로 경찰서에 119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로직을 뒤에 태울 수 있는 게 이제 VLM의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다만 이게 되려면 비전의 정확도가 엄청 올라가야 됩니다. 잠깐 무릎 꿇고 넘어 앉아 있는 걸로 그런 알람이 오면 세상에 그 민원이 폭주할 거잖아요. 자동화 시키는 게. 그래서 저희는 비전의 문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푸는 팀이고 이제 여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은 이제 너무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습니다. 컴퓨팅 파워로 부러뜨리거나
알고리즘도 이제 사실 냉정하게 엄청난 코어 알고리즘을 만드는 영역이 빅테크의 약간 전유물이 되어버려서 약간 좀 한계가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저희는 산업에서 고객이 원하는 AI를 어떻게 빨리 만드는가 그 좋은 알고리즘을 데이터와 AI 실험을 통해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 네, 진행을 하면 이제 저희 어떤 거 하는지 아셔야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는 원래는 당연히 이제 딥러닝 엔지니어디 하다 보니까 어, 스케일러블 한 거,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우리 고객들도 다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라고 해서 저희는 처음에 플랫폼을 했습니다.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 기능을 계속 넣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사실 제가 죄송한데 혹시 그 나는 비전 문제를 한 번이라도 실습으로 해봤다. 그 이 이제 손드는 기능이 있을 텐데 줌에 그런 걸 한 번만 클릭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딴 세상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혹시 비전 프로젝트를 간단하게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전략을 바꿔서 저희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그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이제 LLM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LLM은 아시겠지만 커스터마이징 이슈나 로컬 그러니까 폐쇄망 이슈가 없으면 대부분 GPT나 클로드 이런 뭐 애들을 쓰는 게 좀 그 재미있고 즉시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문제를 푸냐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자율주행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거 진짜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PC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답답하네요. 일단은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설명을 드리면 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H 뭐 자동차 회사와 그 자회사들과 같이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유럽에 차를 보내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취득되면 이런 영상은 다 갖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뭐냐면 이 카메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후측방 카메라거든요. 후측방에 있는 카메라인데 후측방 카메라로부터 영상이 뒤에 있거나 뒤에 있을 때 차선을 바꿔서 추월하거나 옆에 있다가 뒤로 빠져서 뒤로 가거나 옆에 있다가 나를 추월해서 앞으로 오거나 이런 걸 인지하는 AI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차가 저 멀리 있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사실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휴대폰 하면서도 잠깐 운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구간의 데이터 셀렉션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땅바닥에서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영상을 엄청 많이 뽑아와도 주변에 차가 없는 데이터는 저희한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주변에 우리 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로직을 태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제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어색하신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비전 데이터는 그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맥스 콤마 맥스거든요. 이게 해상도가 풀 HD라고 하면 그래서 그 저희가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트럭 포터 1.5톤 포터인데 X 시작점, X 끝나는 점, Y 시작점, Y 끝나는 점 하면 얘 사각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카메라로부터 저 정도 취득이 되면 얘는 한 15m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로직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로부터 자동차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에, 변하냐에 따라서 이 차량이 더 가까이 오면 우리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로직을 매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AI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정도의 무식하게 하진 않고 이거를 3D 데이터랑 같이 해요.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표정을 보니까 약간 딴 얘기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나? 이제 일단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RGB 데이터랑 완전히 캘리브레이션이 된 이제 그 데이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라이다 데이터예요. 그러면 라이다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언어는 LLM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희 비전하는 쪽은 결국에 사람의 눈을 대체하는 것이 무엇인가인데, 그러면 RGB 카메라, 그다음에 라이다 카메라, 레이다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이런 거에 저희 고민이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가적인 정보들을 같이 써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실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실내에도, 그러니까 CCTV로 잠깐 화제를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CCTV에서 제가 저기 그 강의실 뒤에 있는 카메라에 CCTV AI를 만들어 달면, 아마 제가 여기서 취득한 데이터를 많이 하면 밤에 학생들이 다 그 학교를 하고 어두워진 공간에서 제가 갑자기 생활을 하는 그 상황에서 낮에 학습되어 있는 카메라로부터 AI로부터 밤에 객체를 인퍼런스를 하면 작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커버리지를 하려면 저 카메라의 영상을 취득할 때 메타데이터로 날씨 정보나 빛의 정보나 그 시간 정보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취득되어 있는 카메라의 센서에 그 추가적으로 전제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계속 확장시키는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율주행은 어떻게 했냐면 약간 정신병 걸리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쪼갰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실내도로, 시내도로, 도로의 유형, 낮, 밤, 새벽. 그러니까 빛이 약간 비칠 때, 많이 비칠 때, 어두워 비칠 때. 그 다음에 날씨가 맑음, 비옴, 눈옴. 눈 오는 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저런 프로젝트 할 때 눈 오는 시나리오를 충족하려면 겨울에 일기예보를 보다가 눈 내린다 하면 밤에 누가 차 끌고 갑니다, 강원도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취득해야 돼요. 그 기술을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합성 기술을 또 개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가가 엄청 중요한데, 그럼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이제 3D 라이다 데이터는 이제 RGB랑 보통 이제 동시에 싱크를 맞추고 주행하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라벨링을 이렇게 라벨 값을 바꿔도 이렇게 움직여요. 실시간 캘리브레이션 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게 나옵니다. 카메라로부터 취득되어 있는 이 영상은 실제 여기 에고거든요. 이게 저희는 에고 비클.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비클. 이게 이거 저희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여서 라벨링도 하나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의 중앙값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라이다는 빛을 쐈다가 받으면서 빛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속도를 통해서 이제 그 점군을 맺히게 하고 그 거리를 측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앞단에 있는 점군과 이 뒷단에 있는 점군들이 왔다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계산이 되면 이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큐보이드를 그리면 x, y, z 값의 중앙값을 기반으로 중앙의 위치와 우리 에고 차량의 중앙의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량의 이게 크기가 내가 나오고 상대방 차량이 구분이 되면 중앙으로부터 x, y, z 좌표로 어떤 형태로 차량이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비전 쪽에서는 문제를 풉니다. 이게 너무 이제 약간 좀 빡빡하고 어려운 걸 제가 설명드려서 그런데, 그럼 좀 쉬운 걸로 가면 이런 것도 이제 비전의 문제입니다. 이 비전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다른 데서 얘기 안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거 해보니까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면 그 자율주행 얘기를 드렸는데 자율주행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잠깐 질문을 해주시면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 질문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여기 못 들으실 수 있어서 3D 센서로 취득된 영상으로 AI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고,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CCTV 영역이 좀 그게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는 좀 고민이 있긴 있지만 고객이 원하면 해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RGB 카메라는 저희 개인정보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가 학교에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아마 학교의 안전관리 목적의 카메라 영상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 국가의 법적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길가에 있는 영상을 취득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CCTV 취득을 하는 그 공간에 가면 안전을 목적으로 CCTV를 취득하고 있습니다라고 가게 입구안에 적혀 있거나 밖에 그게 붙어 있어요. 보안 방범을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시 안 돼 있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희가 너무 안타까웠던 2년 전 그 이태원 참사 사태 때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RGB 카메라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법적 조항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다로 헤드 카운팅을 해서 단위 면적당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그 시도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라이다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RGB 카메라는 10만 원이면 IP 카메라 살 수 있거든요. 라이다는 스피닝은 몇 천만 원이고 솔리드 스테이트 같은 한 방향 라이다는 그것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라이다는 이제 첫 번째 완전히 정교한 측이가 필요할 경우. 왜냐하면 2D 카메라는 거리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짐작할 수 있지. 라이다는 거리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도 이렇게 달아놨다가 약간씩 방향을 비틀면 점이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약간 누적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사체로부터 점이 누적되는 거거든요. 어떤 구조냐면 그 라이다는 불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이다는 어떻게 돼 있냐면 솔리드 스테이트다 한 방향으로 빛을 쌌다 받았다를 1초에 한 20번 정도 하고요. 스피닝도 1초에 한 20바퀴 돌면서 요거를 돌려요. 20바퀴 돌면서 잠시만요. 빛을 다 뿌렸다가 다 맞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차피 얘도 기계 장치니까 빛을 쐈다 받았다는 게 동일한데 누적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약간씩 틸트를 바꿔가면서 돌리면 빛에 맺히는 각도 같은 걸 약간 조절시켜서 이 공간을 완전히 3차원 정군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그 젠 모델이나 리얼 그 제가 까먹었어요. 유니티랑 뭐 이런 에픽 게임즈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3차원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최대한 빨리 자동으로. 그래서 3D로 정교한 치기를 하거나 개인정보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영역에서는 3D만으로 하는 경우가 덜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정도 돈을 쏟을 수 있는 산업인가 아닌가가 진짜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라이다로 할 때 라이다 CCTV 한 대 5천만 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그 옳은 방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또 그 너무 기술적인 거 질문하시면 저도 당황스럽지만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센서 캘리브레이션 그래서 별도로 학문으로도 있잖아요. 센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팀들이 시장에 있고 저희도 이제 내부에 내재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팀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 두 개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차량에 붙여야 되거든요. 붙이고 그거 데이터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또 차에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보통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랑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팀이랑 엔지니어링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랑. 근데 이제 이러면 세 가지죠. 엔드 유저 자동차 회사 그, 그 기계 장비를 엔지니어링 하는 팀, 그런 회사, 그 다음에 AI나 데이터 파이프라인 만지는 팀, 저희 이렇게 해서 세 팀이 보통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거에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대략 아시는 것 같은데 요즘엔 센서에서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기술들이 있고요. 센서들도 자기네들이 혼자 살면 안 되니까 다른 RGB랑 같이 썼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이렇게 이제 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툴킷 같은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마다 커스터마이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SUV 차량이랑 RGB 죄송해요. RGB가 아니라 그냥 세단 차량이랑
이런 게 이제 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걸 다 맞춰서 엔지니어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테슬라 같은 데서 모델을 많이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그 차량을 평준화 시킨 겁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그러면 제가 자동차 회사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T사 같은 경우에는 딱 전략이 명확합니다. 차에서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을 딱 만들고 국가에 진출할 때 국가의 통신망 사업자들이랑 내고를 하거든요. 3년 공짜로 해주면 나 그 그다음부터 너희 통신망만 쓸게 이런 내고를 해요. 그러면 그 차를 자율주행 기능이 완성 안 된 상태에서 왜 글로벌에 뿌렸냐면 이름은 오토 땡땡땡인데 약관을 보면 사고 나면 네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책임 아니고 네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자율주행 장치가 아니라 자율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근데 차를 왜 글로벌에 이렇게 배포했냐면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에 그 취득하는 디바이스를 전 세계에 그냥 뿌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에서 데이터를 취득해서 중앙으로 통신망을 태워서 중앙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게 그 T사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 저 정도 깡다구로 저 정도 베팅을 해서 전 세계에서 데이터 취득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연막을 태워야 되는구나. 이런 걸 저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와, 저 시도를 왜 했을까? 그리고 라이다를 왜 안 넣을까? 라이다를 쓰긴 쓰거든요. 최근에도 그 루미나인가 거기서 라이다를 T사가 사가지고 루미나에서 테슬라가 샀다 이랬는데 테슬라에서 우리 그거 보정용으로 샀는데 우리 앞으로도 영영 안 쓸 거임 뭐 이렇게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의 센서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연구 개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결국에 비용을 다 고려해서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선택 영역이 돼버렸습니다. 다만 이거는 또 이제 또 대단한 거는 중국에서 라이다를 엄청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라이다와 RGB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자율주행이 표준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봤는데 라이다 가격을 150만 원 정도까지 다운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이즈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국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또 네, 방금 질문은 제가 반복을 안 해드렸는데 얘기를 들으시면 대충 아셨겠지만 카메라와 RGB를 그 라이다를 저희가 병합하는 캘리브레이션하는 작업을 할 때 카메라 두 개도 병합해야 되는지 뭐 하드웨어 차량이랑도 병합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 주셨고 그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문제 얘기를 해버리면 끝판이거든요. 자율주행 문제가. 자율주행은 2010년도 중반 보시면 자율주행 창업 이꼴 2천억 투자 오케이. 약간 이런 룰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의 규칙을 재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망했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회사들 놀랍게도 자율주행만 하는 회사들은 거의 없고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주도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다 1조 2천억, 뭐 2조, 10조 이렇게 갔는데 다 없어졌어요. 근데 차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 이제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벤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죠.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은 그 자동차가 제가 봐도 완전 그 저는 그때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이걸 키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것까지 하고 제가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자율주행은 만약에 그 자율주행 컨셉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앞에 대시보드가 없어져요. 운전대도 없어지고요. 운전대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에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자동차가 큰 디스플레이 공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차에서 이동하는 그 모든 공간에 저희가 화상으로 저희가 이제 줌이나 이런 걸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저희가 리모트 환경이 다 되는 구조가 돼버려서 자율주행 문제는 너무 많은 회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문제 이꼴 약간 주거의 확장으로도 커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큰 차의 수요가 넓어질 거고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들을 저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문제는 여전히 많은 돈이 쏟아지고 있고 많은 돈이 없어지고 있지만 엄청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엄청 크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업하는 모 완성차 회사는 1년에 데이터에만 3천에서 5천억 이상 쓴다고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 돈을 본 적은 없으니까. 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안 나는 구간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그러면 이제 저희 좀 쉬운 걸로 와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 마트입니다. 마트에서 이걸 왜 하냐? 그러니까 저희 마트를 가면 그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어떤 물건이 비어 있네. 여기 물건이 가득 차 있네. 여기 비어 있네. 이 물건은 무엇일까? 이 문제가 얼마짜리 문제이실 것 같으세요? 그냥 내피셜로.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여기 AI 얘기 들으시면 다 3D나 LLM 하실 것 같아서 비전 쪽이 얼마나 유망한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요 프로젝트 하나가 그 고객의 로스를 얼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거가 일단 이제 저희가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 비즈니스 그 제가 그 실감 미디어 공학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 인터랙티브한 시장과 기술의 중앙에서의 어떤 뭔가의 밸류를 만드셔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비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 만나는 게 진짜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게 많구나. 비효율적인 거 없애서 기계로 다 대체하겠다는 그런 막 허상의 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제가 이제 몇 가지로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오는 이해관계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트. 두 번째, 마트에 물건 납품하는 회사. 세 번째, 고객. 이 세 개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고객이 왔을 때 마트에서 물건을 팔아야지. 내가 누군가한테 받았지만 마트에서 물건을 팔아야지 매출이 나잖아요. 그럼 고객과 마트의 이해관계는 많이 비어 있는 곳에 제품을 빨리 채워놔야 돼요. 고객이 와서 찾기 이전에 고객 경험도 좋아야 되고 매출도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렇게 빈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실시간 CCTV로 할 것인가, 모바일 카메라로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럼 이제 이건 잠깐 내려놓을게요. 마트 회사랑 제조회사, 제품회사의 이해관계를 설명드리면 제조회사가 마트에 물건을 입점시킬 때 층별로 가격이 다 다르게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층이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제조회사는 마트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마트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3의 리서치 회사를 고용해서 내가 납품한 제품이 계약 구조에 맞는 층에 올라가 있는지와 약속한 점유율, 간장 코너에서 우리 간장이 몇 퍼센트 있는지를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직접 하거나 리서치 회사의 제3자로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해관계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제조회사와 고객은 어떤 거냐면 우리 제품 누가 제일 많이 사지? 요게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분리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취득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회사가 리서치 회사한테 간장 한 제품을 전국 광역시에 리서치해달라고 하는 비용을 한 달에 한 번 리포트를 받는 비용을 1억을 1년에 1억을 줍니다. 간장이 아니라 식초 이렇게 늘어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제조회사는 리서치 회사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자기네들 영업사원들한테 가서 이걸 적으라고 해야 됩니다. 적으려면 어디 갔고 몇 시에 갔고 어떻게 했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사진 찍으면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제품, 그다음에 우리 제품, 남의 제품. 층, 우리 제품 몇 층, 남의 제품 몇 층. 이게 모바일 앱이에요. 이거 만들 때 드는 비용 저희가 봤을 때 원가라면 진짜 별로 안 되거든요. 원가를 할 때 별로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걸로 비즈니스 창업해 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그 시도를 했는데 저희는 이게 되는 이유가 몇 개가 있거든요. 이런 게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분리수거 ESG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ESG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ESG가 이게 제조 결함이거든요. 제조 결함이 있고 뭐 의료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제조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한국이랑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 비슷해요. 그 막 생활 폐기물 쭉 들어오면 분리수거 AI 있잖아요. 이거 ESG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객체를 인식한 다음에 피킹 로봇이 중앙으로 빡 빨아들여서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드웨어 팔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석션 로봇이랑 그다음에 이제 인식하는 거. 요런 것들은 이제 엄청 이제 해볼 법한 일인데 이건 놀랍게도 아직도 많은 곳에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거 CCTV 이거는 저희 회사가 새로운 구성원에 오면 실제로 데이터 취득이랑 라벨링이랑 AI 모델 만들어서 AI 모델 적용하는 거 다 해보거든요. 근데 CCTV는 사실 엄청 재밌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커버리지가 너무 달라지고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전략 같은 것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제가 비전 AI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설명드렸는데 그럼 이제 다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저런 세상의 문제를 고객이 직접 풀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저걸 풀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MLOps 플랫폼이라고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에는 이미지 합성도 되고 그 모델 학습도 되고 학습한 결과를 보는 것도 돼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모델을 보면 모델의 학습 프로그레스, 학습의 에폭에 따라서 뭐 퍼포먼스, 엔드포인트를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이제 뭐 이런 데이터로 보면 이제 통계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이미지의 특성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네, 이렇게 이미지의 외관의 정보를 기반으로 그 각 이미지의 특성을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임베딩 해주는 기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좀 더 타겟팅해서 뎁스 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뜨는데 좀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으면 밤 데이터가 필요하네. 밤 데이터만 저희가 더 약점을 보강하거나 낮 데이터만 약하네. 낮 데이터만 더 보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AI 모델을 한번 만들면 이런 컴퓨전 매트릭스로 이제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뭐 미스클래시파이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AI 모델을 만드는 걸 최대한 자동화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델 개발 경험이 없는 고객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여기 대표적인 곳이 이제 뭐 현대자동차, 그 해외 프로젝트를 저희가 대부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그다음에 덴소, 모비스, 그다음에 뭐 S1 이런 데, 그다음에 자율 운항하는 현대중공. 여기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해서 자사의 AI 모델을 만드시는 걸 이제 좀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서비스는 이제 뭐 무슨 공사, 그러니까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그 다음에 전통산업 이런 데는 저희가 그냥 AI 모델을 만들어 드리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비슷한 거예요. 로봇팔인데 근처에 사람이 오면 멈춰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AI를 아는 데이터 팀이다 보니까 고객사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객사 ML팀은 또 고객사만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냉정하게 보면 ML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엔지니어 분들이랑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현장의 분들을 특정 이제 페르소나로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엔지니어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현장에 있어 봤잖아요. 엄청 걸걸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전 시대에 그 공부보다 산업 현장에서 빨리 산업 읽으신 분들이시니까 엄청 거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막 제철소 이런 데 이제 요즘에 다시 미팅 가면 약간 갈라져 있습니다. AI 팀, 현장 팀. 근데 둘이 절대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쪽이 질문을 많이 하면 이쪽이 뭐라고 하고요. 이쪽이 질문을 많이 하면 이쪽이 뭐라고 합니다. 저희는 제3자로 양쪽이 싸우는 걸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아는 데이터 팀, AI를 아는 데이터 팀, 가치가 많아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프로젝트가 오히려 끊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ML팀은 현장이랑 직접 소통하기 어려우니까 외부인을 원하고, 현장팀은 ML팀이랑 일하기 싫으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잡고, 그래서 저희가 엄청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도 있었고, 원래는 저희가 모델링을 끝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은 상향평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단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데이터의 베리에이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모델을 하는 영역은 모델팀이 하기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MLOps라고 하는 MLOps 플랫폼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을 다 해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나중에 제가 30분에 무조건 끝낼 거거든요. 30분에 끝내면 궁금하신 산업이나 이런 걸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다 설명드릴게요. 진짜 약간 사기꾼 같지만 대부분 다 해봤거든요. 이 산업에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서, 산업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 사람의 눈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있다,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겁니다. 이제 사실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만든 건 플랫폼이었어요. 플랫폼이었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AI ML을 연구 개발하는 팀이 이걸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창업하다 보니까 이 팀이 데이터 좀 해주세요, 저희한테 오고, 데이터 수량이 이렇게 됐는데 왜 성능이 안 올라요? 그럼 저희가 데이터 열어보고, 현장에서 데이터 잘못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현장의 데이터를 다시 설계해 주실래요? 해서 저희가 모델링 팀의 오더를 받아서 오히려 고객사 현장팀을 저희가 대신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과 ML과 데이터를 다 아는 팀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현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문제를 데이터화하고 현장의 전문성을 데이터에 입력시키는 그 파이프라인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경험하고 그걸 표준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막 시장에 잘 나가는 책들 다 보면서 그 데이터를, 그 파이프라인 만드는 걸 표준화시켜서 막 그 워크샵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AI를 빨리 만드는 걸 저희가 증명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그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보면, 고객의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취득, 선별, 가공, 분석, AI 모델 만드는 걸 계속 반복해서 AI가 딱 나오면, 고객이 원하는 건 AI 단독이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이제 그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영역이 있지만, 챗GPT처럼 아주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만들어서 드려요, 고객사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드래그 앤 드롭하면 AI가 바로 작동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걸 자동화되게 만들어서 저장시켜 드리는 것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문제를 풀려면 사실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원래는 요거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공교롭게 이제 성대 그 학석하신 분이신데, 뭐 하이닉스, LG전자에서 AI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다가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컨설팅 회사에 가셨다가 저희 회사에서 요런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저랑 페어링으로 이제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성대 뭐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도 하게 돼서 오늘 오려고 하다가 그분이 미팅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가 현장에서 문제를 설계하면 AI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해서 보통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으로 고객이 AI 모델을 만들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이거 다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 드리는 거, 이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건 SI죠. 이거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SI 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SI에 대한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저희가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6주짜리 SI만, 그 내부에 엔지니어 한 명이랑 PM 한 명, 두 명이서 6주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2개에서 3개까지 할 수 있는, 이게 저희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이게 저희가 표준화를 완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표준화가 되니까 SI가 저희한테 표준화가 돼서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미리 호스팅을 해서 AI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전에 디파인된 AI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만들어서 그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AI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냐면 문제 정의, 데이터 확보, 선별, 라벨링, 모델 학습 진단, 배포, 운영인데 보통 여기 계신 분들 기업 생활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보통 기업에서는 이 한 사이클을 1년을 보거든요. 저는 요거 돌리는데 사실 저희 2주 정도 걸립니다. 한 사이클 돌리는. 이거는 뭐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영업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믿어주실 거라 믿고 이거 돌리는데 2주 걸려서 저희는 보통 2주 있다가 고객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좀 진일보된 얘기를 하죠. 당신이 원하는 시나리오에서 AI가 작동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를 저희한테 안 주셨다. 저희가 취득하려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2주 동안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지 4주 동안에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라벨링이 절대적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아까 그 자동차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 보이죠? 세그멘테이션. 그거 사람이 하나도 안 건드린 100% AI가 한 거거든요. 저 AI가 저희 3년 전에 만들었던 AI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라벨링 AI는 훨씬 진일보돼서 저희가 이제 아예 그 연구 개발 안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이 전체 사이클을 효율화시키는데 요거가 보통 기업에서는 요거 한 4개월, 요거 한 3개월, 요거 한 2개월 하다가 그러니까 인사 시즌이 시작돼요. 그럼 이제 다 리더들이 자기가 평가를 받아야 돼서 요거 성능을 딱 보는데 그때 처음 AI 모델의 성능을 보거든요. 저희는 그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거 한 사이클 돌리는 걸 2주를 목표로 아무리 늦어져도 4주 안에 고객한테는 우리가 한 사이클을 돌리든 두 사이클을 돌리든 6주 안에는 무조건 갖고 갈 수 있게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든 게 저희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이제 플라이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데이터 플라이휠, 모델 플라이휠, 서비스 플라이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고객이 보통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주면 데이터 10만 장 줄게. 그러니까 여기 그냥 저희가 실감 미디어 공학 그 학과에서 의뢰를 받았다고 할게요. 여기서 CCTV에서 영상을 주셨어요. 10만 장을 주셨는데 뭘 풀어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점유율로 할게요. 의자에 실제로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는. 그러면 온라인에 접속한 사람이랑 뭐 출석 체크 된 사람이랑 앉아 있는 사람 보면 저거 두 개 크로스 체크하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 저희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시계열로 드릴 수도 있어요. 이 저기 앉아 계신 분은 몇 분 몇 초에 들어와서 몇 분 몇 초에 나갔고 몇 분 몇 초에 들어와서 몇 분 몇 초에 나갔고 이거 당연히 이제 저희 그 공학 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미지 1초에 한 장씩 뽑은 다음에 인퍼런스 1장씩 뿌린 다음에 그거를 그냥 쭉 그 표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생각하고 데이터를 딱 받으면 야간 수업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밤에 데이터를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낮에 자연광일 때 불을 안 킨 케이스, 자연광일 때 불을 킨 케이스, 밤인데 불을 안 킨 케이스, 킨 케이스 이거 다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고려해서 안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저기 막 서 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AI 모델을 별도로 하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는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멀티모달 모델을 딱 뿌리면 우리가 풀려고 하는 시나리오와 준 데이터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이제 하루 이내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해결하려고 하는 시나리오의 데이터와 전체 데이터와 우리가 풀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피드백 드릴 수가 있죠. 주신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당신이 원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모델 플라이휠은 뭐냐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의 문제에 따라서 모델의 구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속도가 중요하고 어떤 건 성능이 중요합니다. 그 이제 제조 라인은 속도가 엄청 중요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그 제 컴퓨터를 연결하는 걸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 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 저희 지금 막걸리 공장 프로젝트 하거든요. 막걸리 공장이 막걸리를 일본에 수출해야 되는데 막걸리 공장에 일본에 수출할 때 일본에서 엄청 그 품질을 엄청 까다롭게 거세요. 그 1%가 넘어지면 페널티가 12억인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내가 얼마 수출하든 상관없이 품질 불량이 1%가 넘으면 12억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계약했다가 이제 다 그 갔어요. 근데 저희를 부르신 분에 갔더니 컨베이어 벨트 1초에 한 개씩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이 3명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서서 3명이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를 보고 계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똑같은 거 계속 집중해서 8시간 보라고 하면 30분 안에 자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도 불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이제 AI로 풀어야 되면 1초에 한 번 최소한 작동할 수 있는 AI를 선택해야 돼요. 성능이 그러니까 그리고 AI 모델은 다 아시겠지만 그 용량의 크기랑 성능이 비례하는데 속도랑은 이제 작동 속도랑은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거든요. 용량이 크면 성능이 오르는데 속도가 떨어져요. 그럼 이제 저희가 모바일로 한 번 한 번 이미지를 찍는 건 성능을 올려야겠지만 스노우 같은 앱은 이제 용량이 크잖아요. 인베디드 된 AI 서비스일 거예요. 분명히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 데이터를 다 안 올려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지를 딱 찍고 스노우 앱을 딱 찍고 서버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1초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통신이 한번 올라갔다 오면 1초예요. 그러면 고객이 라이브로 이렇게 막 움직일 때 내 턱선과 머리를 다 디텍션 하려면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AI가 돌아야 돼요. 그럼 얘는 인베디드 AI입니다. 얘는 그러면 작동 속도가 사람이 인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실험을 하는 게 모델 플라이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플라이를 이제 저희가 이거는 T사랑 똑같은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서비스를 한번 붙이면 자동적으로 약점 데이터가 다 계속 누적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2주 안에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붙이면 약점이 자동으로 쌓여요. 약점만 개선하면 이제 AI 모델이 고도화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합니다. 그 사실 이제 코어 밸류 사실 이제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10분 정도 더 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준비한 건데 코어 테크놀로지 무엇인가 결국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이 전체 여정을 따릅니다. 이거는 비전이나 LLM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취득하고 데이터를 소화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 큐레이션하고 레이블링하고 밸리데이션해서 데이터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전처리를 마무리한 다음에 학습하고 평가하고 평가를 통과한 AI 모델을 서비스에 붙여야 됩니다. 요거는 엔비디아 MLOps라고 하는 블로그에 들어가면 있어요. 사실 저희가 2019년인가 이걸 딱 봤는데 와 엔비디아 이거 너무 잘 그려놨다 이거 그대로 써야지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엔비디아 잘 몰랐거든요. GPU는 알지만 요즘에 엔비디아 모르는 데가 없어서 옛날에 쓰던 걸 다시 갖고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어떻게 그렸냐면 저희가 그린 건 이거였어요. 엔비디아의 그림에서 저희가 실제로 그려야 되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은 이거였어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고객의 문제를 들은 다음에 현장에 가신 분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알지만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모르세요. 그럼 저희가 설계해 드려요. 센서는 이렇게 다셔야 되고요. 피사체는 이렇게 나오고 이 안에서 풀어야 되는 컨텍스트는 맥락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AI 모델이랑 후처리 알고리즘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계하고 데이터가 취득하는 파이프라인을 저기 설계해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로 다시 올게요. 그 교실에 CCTV를 하면 저기 영상을 다 취득하면 그냥 랜덤으로 저기 맨 끝에 계신 분이 하루에 한 번씩 영상을 뽑아서 데이터를 저장하세요 하면 86,400초의 비디오를 매일 다운받아야 됩니다. 86,400초의 비디오를 매일 다운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저희가 CCTV 24시간 켜져 있을 테니까. 그러면 86,400초를 그대로 갖고 와서 라벨링을 해버리는 순간 저희가 86,400초를 무조건 다 봐야 돼요. 이 영상을 보려면.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짱구를 굴려서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다 버리자. 그러면 저희가 한 9시간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영상에서 일부를 무료 데이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그 그러니까 퍼스널 디텍션 모델을 돌리는 거예요. 쭉 뿌려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구간이랑 사람이 있는 구간을 저희가 선별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 데이터로 라벨링해서 GT를 만들어서 학습하면 퍼슨 디텍션 AI 모델을 고성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돌아가는 CCTV 바로 뒷단에 스토리지 바로 옆에 AI 서버를 하나 그냥 붙여가면 저장되자마자 인퍼런스 팍 뿌려서 우리가 원하는 구간만 띄워주세요. 이런 로직을 짤 수가 있어요. 그걸 하려면
이 MLOps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내가 데이터 취득하고 소화하고 8만 6천 장에서 5만 장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5만 장에서 만 장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이런 걸 계속 고민해야 돼요. 이걸 내가 오늘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밤새겠다고 하는 애는 자고 있고, 걔를 믿은 친구들은 걔를 밤은 새서 안타깝지만 얘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을까? 이 불화가 싹 트고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이제 핵심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은 사실 저희는 빅테크의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델을 잘 갖고 와서 쓰면 된다. 학습을 해서 성능을 보면 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고객이 원하는, 아까 이제 이 그림에서 재미있어들 하셨는데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잘 설계하는 게 저희한테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고객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로우 데이터, 거기에서 AI가 작동한 결과 라벨, 이 사이클을 돌린 다음에 분석해서 큐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큐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AI를 더 강인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거를 누가 또 얘기를 했는데, 이 아저씨 뭐 저희가 얘기해도 안 믿으실 테니까 이거예요. 사실 저희 경험은 AI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드백 사이클입니다. 재학습 사이클, 이터레이션 사이클. 시장에서 AI를 진짜 다 실망했고 실패했는데 딱 유일한 한 개의 서비스만 성공한 이유는 오픈AI랑 클로드랑 제미나이는 클라우드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사이클을 자기네들이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월 요금이 낮아요. 근데 내 1시간 시급보다 아니, 싸다라고 생각하거나 2시간 시급보다 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얘를 씁니다. 근데 비전 쪽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산업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데이터가 밖으로 안 나와요. AGI는 나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접하고 있는 대부분은 텍스트 베이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기를 쓰든 잘난 체를 하든 누구의 요청을 뭔가를 쓰든 웹에 다 올라갑니다. 근데 보안 데이터나 프라이버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안 올라가요. 그럼 결국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각 현장에 데디케이트된 MLOps 사이클, 빠르게 AI 모델을 고도화 재학습시키고 AI 데이터로 약점을 보강하는 사이클이 엄청 중요해요. 요거 이제 내용 보시면 피드백 루프는 이전 출력을 기반으로 AI 모델을 점차 재훈련시키고 개선하는 걸 말한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은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원본을 그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역이었어요. AI 모델이 오류를 냈을 때 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 한 사이클 돌리는 걸 2주 안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점을 찾는 5개 파이프라인을 바로 돌립니다. 그리고 합성도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보편적 AI가 왜 실패하는 이유는 그, 그 사실 이제 빅테크에서 보편적 AI마저도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게 저는 LLM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도메인 스피시픽한 LLM은 결국에 파인 튜닝을 해야 돼요. 뭐 저희는 당연히 저희 같이 일하는 회사든 저희 회사 내부에서든 LLM이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서 시장에 얼마에 거래되고 이런 거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할 때 내부의 전문성으로 외부에 안 나가는 거에 거의 돈을 베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보편적 AI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뭐 보편적인 건 늦고 비싸고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엄청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MLOps가 중요하고 MLOps는 이터레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왜 아무도 이터레이션에 신경을 안 쓸까? 이걸 클라우드랑 온프레임으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걸 기반으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SI를 표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야 되는 그 수많은 수작업을 다 표준화시키고 자동화시키는 기술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작동해서 고객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사실 현장 AI를 해결하는 방법이어서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사실 인지형 AI,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거 나눌게요. 생성형 AI랑 인지형 AI. 그러니까 사실 리코그니션 AI랑 제너레이티브 AI, 리코그니션 그 뭐 언더스탠딩 AI,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AI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건 학습 기반이고 반대쪽이 제너레이티브 그 생성 기반인데 저희는 요거 두 개 같이 쓰거든요. 저희도. 근데 일단은 인지형으로만 포커스해서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인지형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성공 사례가 없어서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고 돈 들여 했더니 성능 안 좋고 오알람이 많이 울리고 제 여기 군대 대부분 그 갔다 오셨거나 갔다 오신 분들일 텐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있어서 제가 85년생인데 저만 그 직장 다닐 때만 죄송합니다. 군대 다닐 때 70만 대군이었는데 지금 50만 대군이 깨진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CCTV나 불침번 안 쓰는 걸 상상을 못 했거든요. 지금 CCTV AI랑 그 CCTV 기반으로 야간 경계 근무를 써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군부대를 최근에 갔는데 한 달에 알람이 울리는 게 90만 번 울리더라고요. 90만 번이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가 8만 6천 초거든요. 10일 동안 1초에 한 번씩 계속 울리면 90만 번의 알람이 울립니다. 오알람이 엄청나요. 근데 이거는 현장을 안 간 사람이 만든 거라서 그래요. 진짜 당장 하나 코드 한 줄 넣으면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성능이 점점 안 좋아진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똑같아요. 봄에 만들었는데 겨울에 쓰니까 안 돼요. 1년 프로젝트 할 때 봄, 여름에 데이터 취득하고 가을, 겨울에 모델 학습해가지고 디플로이 하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 안 된다. MLOps 이터레이션 사이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 엔지니어링을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준화가 안 됩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이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의 아주 단순한 얘기니까 빼고 현장 중심, 빠른 실험, 프로젝트 이후 유지 보수인데 유지 보수를 제가 이터레이션이라는 걸로 대부분 다 말씀드려서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현장 중심과 빠른 실험 반복을 좀 보여드릴게요. 현장 중심은 뭐냐면 비전 쪽은 결국에 센서, 피사체, 컨텍스트 이 세 가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커버리지 그러니까 로버스트한 AI를 만들 때는 이제 취득 환경이라고 하는 그 메타데이터를 엄청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설계 안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혹시라도 나중에 사례가 궁금하면 말씀 주세요.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지는 것보다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는 시각적 정보를 기반으로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미디어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판단의 기준이 엄청 개인한테 약간 암묵지식처럼 물려있는 영역이에요. 다만 언젠간 풀릴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약간 일부 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라벨링 과정을 기술과 프로세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벨링 과정을 기술로 푸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AI 기술이고요. 프로세스로 푸는 거는 어 여기 이제 들어와 있지 않는데 라벨링이라고 하는 걸 그 비전 라벨링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거는 보여드려야 돼서 보여드릴게요. 비전 라벨링이 진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거 이제 아까 제가 사람이 하나도 안 건드린 사람이 하나도 안 건드린 거거든요. 제가 요 작은 애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0초부터 해볼게요. 네, 제가 상당히 이제 훈련된 이제 훈련된 사람인데 22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게 한 그 200초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런 집중력으로 그 2시간, 3시간 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한 대 펴야 되고 음료도 한 잔 마셔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5배 잡아요. 사실 데이터 라벨링을 우리가 엄청 단순하게 보지만
그 사실 이제 저희가 정말 냉정하게 보면 중국 쪽에서 이런 비전 문제를 진짜 잘 풀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처리에 대한 훈련이나 연습이나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율주행이나 CCTV 같은 데서는 그쪽에서 대부분 요즘에 사실 부러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저희가 남은 마지막 비전 문제는 무엇인가? 도메인 전문성이 남아있는 그 영역을 AI로 만드는 CCTV나 자율주행은 커먼 컨텍스트의 영역. 예술도 약간 도메인 스페시픽한 엑스퍼타이즈 영역이잖아요. 이런 데만이 이제 비전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경험으로는 이제 도메인인데 라벨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라벨링 할 때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지를 쭉 보고 빠져 있는 게 저 중앙에 있네.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풀었어요. 점을 찍고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배정한 다음에 내가 빠진 게 없나? 요 네 단계를 보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예요. 클래시피케이션. 왜냐하면 저희가 훈련시키려고 하는 AI는 사람의 인지 능력을 그 데이터에 입력시키는 거거든요.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는 조금 틀려도 됩니다, 사실. 인지를 틀리면 안 돼요. 차인데 갑자기 사람이다라고 인퍼런스를 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I 모델은 코드와 데이터의 베리에이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AI라고는 놓으면 성능 올리는 건데 과연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는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저 아시겠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아니라 저는 그 냉정하게 따지면 서당계 7년이거든요. 옆에서 계속 보면서 창업자분들이 계속 욕해가면서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달아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근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코드를 돌려서 결과물을 받아내고 휴먼 에러나 데이터 베리언스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변수들을 통제해가면서 한 번의 실험을 하는 게 사실 엄청 비율이 많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라벨링 할 때 소수가 라벨링해서 AI 만들어서 처음에 라벨링을 사람이 할 때 이미지 한 장 처리할 때 100초, 어 이제 AI 하나 만들었을 때 정확도 40일 때는 60초로 줄고 몇 번에서 90% 성능이 되었을 땐 10% 10초까지 줄면 동일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0배가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라이제이션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실험하는 거고요. 이거 저희는 버튼 눌러가지고 다 GUI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고 그 뭐 다른 그 주피터 노트북이나 연결해서 학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요 사이클을 한 달 안에 무조건 다 돌려서 고객에게 제안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저희가 일하고 있는 사례들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 그 내용보다는 사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일하고 있는 방식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은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Q&A를 하고 좀 더 있으면 제가 더 받을 텐데 없으면 5분 안에 Q&A 일정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